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2014년 4월 26일입니다. 이제 99일 남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지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시고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체력 관리 좀 주의해 주시고 99일 동안 어떤 식으로 생활하실지 한번 좀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공부했고 또 앞으로 얼마나 공부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근데 한번 돌아보면은 그래도 좀 많이 했다라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6개월이 지나봐야지만 압니다. 6개월이 지나봐야지 내가 이만큼 했구나. 책 한 권 못 뛸 것 같은데 나중에 또 뛰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책을 띄게 될지는 장담은 못 합니다. 네, 사실 그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뭐 책 한 권을 막 띄우는데 중점을 줬는데 지금 이번 과정에서는 책 한 권을 띄는 것보다는 좀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지나가고 요 다음 과정에서 뭐 이 책에서 못 띈 부분이 있으면 그 책을 띄고 아니면은 뭐 다시 서머리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린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알마인드를 통해 가지고 뭐 마인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이 책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다음엔 또 다른 책으로 또 넘어가죠. 똑같은 책은 의미가 없습니다. 한번 책 보고 나면요, 그건 이제 자기 걸로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른 책을 가지고 그 기존에 있던 다른 책하고 차이가 뭐가 나는지 아니면 비슷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러면 비슷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요. 좀 차이가 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만. 왜냐면 모든 자료가 다 좋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키워드 위주로 가는 부분들도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 일단 공부를 하시면은 기본 점수를 받는데 최선점을 두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오늘 수업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T 2차측 개방. CT 2차측 개방이 되면 무슨 현상이 생길까요? 과전압. 예, 과전압입니다. 예, 딱 생각했을 때 CT 2차측이 개방되면 소손이 된다 그러는데 왜 소손이 되느냐? 일단 과전압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전압이 왜 되느냐? 책에 나왔는 대로 다 생각을 하면 힘든데 딱 생각하면 이겁니다. 여기 전로가 있죠. 전로가 있고 CT가 있습니다. 그럼 CT 2차측에 케이블이 있고요. 케이블 2차측에 뭐 계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넘어가겠죠. 그림상으로 그린다면은 이걸 이제 등가회로로 그리면은 여기 부분에 뭐 저항들이 있겠죠. 뭐 R 플러스 X 예를 들어 이따가 다시 보겠지만, 그리고 요걸 여자하게 요 CT 부분 여자 회로가 있으니까 그 여자 부분에 대한 뭐 C하고 뭐 이런 부분이 또 있을 거고 여자 회로가. 그럼 여기 부분이 1차에 관련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요게 1차고 요게 여자 부분이고 여기 부분이 선로 부분이 있을 때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전기 부분이 있을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을 거라는 얘기죠. 하나, 둘, 셋이 있다면 하나, 둘, 셋이 있고 그거를 여자시키는 여기 이제 철심이 있으니까 철심에 관련된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변압기도 똑같거든요. 변압기도 건수비가 있으면은 이렇게 관계되어 있죠. 그럼 V1, V2는 N1, N2죠. 그러면은 전류는 반대죠. I2, I1입니다. 이렇게. 요거는 위아래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승합이냐 강합이냐에 따라서 틀려지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전류가 흘러지면은 거기에 따라서 전압은 반비례해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 2차 측이 개방이 됐습니다. 그러면 얘가 없어진 거죠. 얘가 없어진 겁니다. 없어졌다는 건 여기 없는 거죠. 그럼 전류는 직렬이 돼야지만 되니까 전류는 이쪽으로 원래 이렇게 흐르던 것이 여기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이쪽으로 흐르겠죠. 다 이쪽으로 흐르면서 여기에 CT 1차측 전류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여기서 어느 정도 소비를 해가면서 돌아갔었는데 이 부분이 소비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이만한 에너지가 이쪽에 다 걸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여자 부분은 그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 부분에 보시면 요 안을 채워주기 위해서 뭔가 집어넣는 거는 그렇게 큰 힘이 안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작은 힘만. 결국은 2차측으로 넘어가는 게 그거 처음에 여기 물만 채워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물 채워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 물 위로 그냥 넘어갈 텐데 여기에 채워주는 부분이 처음에 얼마 정도 이상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더 채워줄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여긴 전류가 계속 흐르니까 여기에 뭔가 계속 채워주려고 하겠죠. 채워주려고 하다 보면 뭔가 과부하가 걸렸죠. 근데 그 과부하 걸리는 부분을 제가 과전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왜 과전압이 걸리냐면 여기 전류 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다. 커지는데 얘는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거꾸로 얘는 커지는데 얘는 0이 되죠. 전압은 2차 측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는 작고 얘는 커지면 얘는 무한대 어떤 큰 전압이 이쪽에 유기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쉽게 생각하면 그럼 이쪽에 전압이 유기가 되다 보니까 전압은 병렬로 걸린다고 그랬죠. 병렬로 걸리니까 이쪽의 기기들이 견디지 못하고 소선이 돼 버리는 겁니다. 전압에 의해서. 그래서 히트 2차 측이 오픈이 되면은 과전압이 걸려서 여기에 과전압이라는 게 결국 얘가 커지니까 얘도 커지고 얘가 작아지니까 얘도 작아지는데 0분의 아주 작은 거분에 큰 게 흘러지면 아주 큰 부분이 생길 거 아닙니까? 무한대. 그럼 무한대에 어떤 큰 에너지가 이쪽에 가지게 되다 보니까 이쪽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은 나중에 뭐 여기에 대한 그림이 이쪽에 대한 거하고 뭐 이쪽에 대한 거 합쳐져서 이렇게 그려진다. 이런 정도의 내용들로 보여진다. 그러면 여기 내용이 요거고 뭐 여기 내용이 여기다. 그래서 원래는 1차분이 있으면 이게 다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하고 여기로 합쳐지다 보니까 이 부분이 커지는 거죠. 원래 작아도 되는데 원래 이거로만 가면 되는데 이쪽 양쪽에 걸리는 부분이 커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생성되니까. 그래서 이 커지는 부분이 그전에 이렇게 작았었는데 그리고 요게 주로 갔다 그러면 이 작았던 부분이 자꾸 커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래도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정도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호계정기 특성. 보호계정기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가. 뭐가 있죠? 사고, 차단 제거. 그리고 확대만. 사고 제거, 사고 확대 방지. 그러면 여기서 이게 보안 유지고, 이거는 신뢰도 유지고. 이런 것들도 사소한 부분이지만 보호계정기상에서 그런 내용들을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보호계정기 특성, 특징적인 성질이 뭐냐 이거죠. 어떤 성질이 있느냐? 그럼 얘가 동작하는 동작원에 관련된 성질도 있겠죠. 그럼 입력을 뭐로 받느냐 이거죠. 입력을 전압으로 받느냐, 전류로 받느냐, 전력으로 받느냐. 이렇게. 사실 보시면은 이제 보호계정기 같은 경우는 입력을 받으면은 연산을 합니다. 연산을 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건 판정을 해가지고 판정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걸 출력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냥. 근데 이게 아날로그 부분에 됐던 거고 이게 디지털로 가게 되면 디지털 릴레이가 될 때는 이런 구조가 어떻게 되냐? 입, F, S, M, A, D, 연, 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입력을 받아서 출력을 나가는데 그 중간에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넘어가냐? 필터링을 하고 해. 샘플링을 한 다음에 머징을 해가지고 AD 컨버터를 통해서 연산을 한 다음에 출력을 나간다. 왜? 디지털 릴레이가 디지털인 부분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디지털 요소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연산을 하기 위한 과정을 디지털로 바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봐주시면은 나중에 이해하기가 좋다는 얘기죠. 그럼 장점들 같은 것도 틀려지겠죠. 얘는 기계적인 부분이 많으니까 뭐 구조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얘는 전자적인 부분이 많으니까 거기서 이제 또 같이 비교를 해보셔도 되고요. 송전선은 키워드가 있었죠. 처음에 5글자가 뭐였죠? 송전선 보호 방식을 분류할 때? 예. 과, 방, 거, 피, 제. 이건 뭐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순서적으로 쓴 겁니다. 모든 대부분의 답안지들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과전류로 간다, 방향 과전류로 간다, 거리 계전으로 간다, 파일럿 와이어로 간다, 제페로로 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한 개 한 개 아이템이죠. 요것만 25점짜리로 따로 나오기도 하고, 제페로 부분만 따로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과전류 부분만 따로 나오기도 하고요. 방향은 뭐 이렇게 같이 해서 뭐 과전류 정도만 나올 것 같고요. 파일럿 와이어 부분에서 어떤 전력선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 5글자가 또 나오죠. 이렇게 키워드로. 뭐였죠? 표, 전, 통, 마, 방. 여기는 와이어를 쓴다고 했습니다. 와이어를 써서 파일럿 설비라는 게 처음에 보시면 처음에 설비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파일럿 설비 같은 경우. 와이어를 통해서 뭔가 설비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뭐니까 표시선이라는 와이어를 통해 가지고 했고, 이거는 전력선, 단송,
했고, 이건 통신선 반송을 했고, 이건 마이크로파로 했고, 이건 광파로 했고. 그러니까 전화를 하는데 유선 전화기를 쓰느냐, 삐삐를 쓰느냐, 무선 전화기를 쓰느냐, 뭐 2G, 3G, 4G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얘도 틀려진다는 게 표시선 같은 거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뭐 선을 보낸다. 모르스보처럼 땡땡땡땡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붙였다 때려졌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전력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전기선에다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통신선 같은 경우는 통신선을 별도로 쓰겠다는 얘기인데 거기다 뭐 반송을 한다 그랬습니다. 우편 배달부가 와서 뭐 하면은 반송한다 그러죠. 이걸 수치인 불명 발선. 반송. 그러니까 수친이 없기 때문에 다시 반대로 송부를 한다. 거꾸로 송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저쪽으로 다른 쪽으로 전송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뭔가 시그널을 준다는 게 전력선 반송인데 전력선을 이용해서 시그널을 보내준다는 얘기죠. 얘는 통신선을 이용해서 시그널을 보내준다는 얘기죠. 얘는 마이크로파를 이용해서 시그널을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얘는 광파를 이용해서 시그널을 보내준다는 얘기죠. 광케이블입니다. 결국은. 광케이블도 보시면 이렇게 선 하나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시면 뭐 싱글 모드가 있고 멀티 모드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케이블 굵기들이 다 틀립니다. 특성이. 그리고 여기 커넥터들이 또 틀립니다. 조금씩 제조회사마다 만들어진 거죠. 우리도 보시면 타이어 딱 보시면은 다 맞는 것 같거든요. 한국 타이어, 뭐 넥센 타이어, 뭐 금호 타이어, 뭐 여러 개 있죠. 근데 보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씩 틀린 부분들도 있습니다. 얘네들도 보시면 SC가 있고 LC 뭐 이런 것들이 단자들이 있는데 걔네들 규약입니다. 그냥 만들기 위해서. 규약만 맞춰주면 된다는 얘기. 통신 케이블은 똑같은데 통신 케이블도 종류가 뭐 850 나노메타, 1350 나노메타 이런 식으로 굵기들이 틀려지면서 싱글 모드라는 건 이제 멀리 보내줄 때 쓰는 거. 싱글이라는 건 하나만 쓰는 거 아닙니까? 하나만 간다는 건 왜 이렇게 하나만 가지? 비싼데? 광케이블도 비싼데. 하나를 보냈다는 건 멀리 보내려니까 하나를 쓰는 거나 싱글 모드는. 멀티 모드는 여러 개를 같이 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가까운 거리를 보내야 될 때. 일대 여러 개를 데이터를 보내줄 때.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서 통신할 때는 멀티 모드로 보통 통신을 하고요. 멀리 전력선 반송 같이 이제 케이블 길이가 좀 길다. 뭐 30km, 40km, 50km 이렇게 할 때는 멀티 모드로 통신하기가 힘들고 그때 싱글 모드로 되어 있는 광 케이블을 써주셔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은 이제 통신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고요. 송전선은 이런 식으로 해서 키워드를 가지고 그 안에다 내용들을 적어 가시면 됩니다. 변압기는 저번에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변압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근데 이게 변압기 원리고요. 몰드 변압기는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 개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유입 변압기는 어떻게 돼 있죠? 여기다 부싱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다 콘서베이터가 이렇게 달려 있죠. 그리고 여기 뭐 방압변이 달려 있고 여기 OLTC들이 옆에 또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방열판들이 이렇게 달려 있고 방열판 옆에 보시면은 온도계들이 이렇게 달려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뭐 방압변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는 경우도 있고 방압변이 여기 달려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옆에 이제 압력계가 또 달려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딱 보고 나면은 여기는 기계적인 부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변압기는 요 기계적인 부분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여기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가서 여기서 가면 이 옆에 이제 조작 판넬이 있어서 고개를 여기 이제 안에 CT가 있으니까 CT의 조작 판넬을 통해서 이제 판넬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차단기가 있는데 그 차단기를 컨트롤하는 판넬이 있을 겁니다. 차단기하고 같이 있든지 아니면은 뭐 따로 있든지 차단기가 뭐냐에 따라서 또 틀려지겠죠. G12 같은 경우는 안쪽에 판넬로 다시 또 제어 반들이 별도로 있을 거고 V12 같은 경우는 그 판넬 안에 V12 있고 그 위에 판넬 위에 뭐 여러 가지 조작관들이 같이 달려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좋아하는 부분이 정기적인 부분은 여기서 제어를 한다는 얘기죠. 기계적인 부분은 여기서 제어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접점들을 여기서 필요하면 여기 옆에 컨트롤 박스에서 들고 와서 이쪽으로 들고 가서 여기 계정기 쪽에다 입력을 시키든가 아니면 하드와이어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상부 쪽으로 뭔가 데이터를 보내주기 위해서 진행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는 정기적인 부분은 저희가 과비 했는데 거꾸로 비과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비과세들 뭐 돈 낼 때 뭐 과세가 되느냐 안 되냐 비과세다. 그러면 여기 비율 차동 계정기가 되는 거예요. 주. 그 다음에 과전류 보호 방식이 후비보가 되는 거죠. 얘가 주보가 되는 거고 얘가 후비보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렇게 기계적인 부분은 그때 얘기한 게 부충, 당, 유, 권.
그럼 부홀즈 릴레이가 된다. 여기 부분에 이렇게 네모난 박스에 달려있는데 하나는 옆으로 된 거가 달려있고 하나는 위로 된 게가 달려있고요. 옆으로 된 게 흔들릴 정도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그 뭔가 세기가 센 거죠. 그때는 이제 얘는 트립이 요소가 될 테고 얘는 알람 요소라 가지고 뭐냐면 조금씩 가스가 차거나 부글부글 끓으면 이제 이 안에 가스가 차면서 얘가 밀어주겠죠. 예? 완만한 거 이쪽으로 가는 거는 완만한 게 아니죠. 급격한 거죠. 그런 부분엔 트립이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완만한 부분에서는 알람으로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동그란 요런 게 지금 4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 안에 보시면 옆에. 근데 그게 가득 차 있냐? 가득 안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다는 거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위에 뭔가 공간이 있어야지 얘가 올라갈 수가 있겠죠. 올라가면서 그걸 채워주면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공간이 약간 비어 있습니다. 한 3분의 2 정도 차 있고 3분의 1 정도 비어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부홀즈 릴레이가 있고 얘는 96B가 된다. 얘는 충격 압력.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 이 옆에 이렇게 충격 압력 계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96P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압력이 생겼을 때 옆으로 탁 치겠죠. 압력이 옆으로 퍼져나가는 거. 위에 있는 경우도 있고 옆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럼 그 압력에서 방출이 되겠죠. 그 방출이 되는 건 어디냐? 방화변으로 방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부에 돼 있거나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상부, 요거는 이제 보시면 이게 하는 역할을 보면은 화장실 같은 데 위에 보면 이렇게 달아가지고 하듯이 송유관 같은 데서 보시면 이렇게 꺾여져 있습니다. 그게. 왜? 여기 압력 부분을 빼주기 위해서 적당하게 조절해주기 위해서 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위에 달린 탱크 해치처럼 매널 뚜껑처럼 돼 있는데 매널 뚜껑이 이렇게 위에 GPS 안테나처럼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 자동차 위에 이렇게 뚜껑 달려있죠? GPS 달아놓은 차들 있지 않습니까? 그 뚜껑처럼 위에 달려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렇게 이제 있다가 압력이 되면 얘가 뚜껑을 열면서 옆으로 이제 압력이 빠지는 거고 그럼 리셋하면 얘가 다시 내려가는 거고. 그러니까 전자밥솥에 뚜껑 닫았다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런 이제 방압변이 있고 방압변은 96D가 됩니다. 이건 한전에서 정의하는 게 여기 유면계가 있고요. 제가 그때 유면 온도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헷갈리셨을 텐데 유면계 이거는 건선 온도계. 근데 이제 왜냐면 제가 유면 온도계 건선 온도계 얘기했던 부분이 여기서도 사실은 건선의 온도도 되지만 건선의 온도가 아닌 주변 온도도 재가지고 2개를 측정하거든요. 온도계가 2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얘기했던 건 유면계도 되고 뭐 유면 온도계도 되고 유면 온도계라는 게 사실 그러니까 기름의 온도만 측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유면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면 온도계도 있고 유면계도 있고 건선 온도계도 있고 그거는 이제 이따 내용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 됩니다. 발전기 보호 방식이 좀 어렵습니다. 송전선 보호 방식은 어려운데 잘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많이 전체적인 부분을 물어보는 것보다는 거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물어본다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거리 계전 방식이니까 그 부분을 좀 많이 물어봤었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뭐 전력선 방향 비교라든가 반성전류 차동 계전 방식 같은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아시기 좀 힘듭니다. 만질 기회가 없으니까. 거리 계전도 보기가 힘든데 이런 것들은 더더욱 보기가 힘들거든요. PCM 방식이라고 해야죠.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 또는 87L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 거리 계전은 21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은 아시기가 힘든 부분이고 모선버거 같은 경우도 87B인데 이런 것도 로 임피던스하고 하이 임피던스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아시기가 힘드니까 여기서는 기본적인 컨셉에서만 설명을 드립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변압기하고 발전기를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발전기는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문제되면은 정전이 일어나니까. 변압기 많이 쓰죠?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변압기 쪽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케이블 쪽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고 차단기 쪽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 그쪽에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발전기는 그 전에 얘기했던 발전기 구조에 대해서 좀 아셔야지만 됩니다. 발전기가 회전자가 있다. 이렇게 회전을 하죠. 그 다음에 이 바깥에 고정자가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겠죠. 예를 들어 그림을 이제 잘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돼 있다고 보고 그림을 그럼 얘가 도는 거죠. 이렇게 얘는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계좌를 걸어 가지고 계좌 부분을 공급하는 게 뭐라고요? 엑사이터. 얘를 여자가 나오면은
계좌가 나온다. 이렇게 외워주시라고요. 여기가 회전 계좌형. 왜? 계좌가 회전을 하니까 회전 계좌형이 되는 거고. 요 전단에 나오는 게 뭐다? AVR. 전압조정기. 자동 전압조정기.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요쪽에 해서 나와 있는 PT 부분에서 이렇게 전압을 받아가지고 레퍼런스 전압에서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얘가 전압을 올려라. 그럼 엑사이터가 전류를 더 키우는 거고. 전압을 낮춰라. 그러면 전류를 작게 만드는 거고. 요 바깥에 PSS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세 가지를 본다고. 뭐를 본다고요? F, P, W. 예? 각속도, 그 다음에 주파수, 그 다음에 전력. 요 구조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전기자가 있죠? 고정자가 있죠? 고정자를 전기자를 쓰는 거고, 회전자를 계자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부분은 고정자하고 회전자가 있는데, 실제로는 정기적으로는 전기자하고 계자가 있는 거죠. 계자에서 뭔가 만들어서 그걸 전기자 쪽으로 넘기는 겁니다. 회전 계자형이고 회전 전기장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틀려지는 거예요. 계자는 선 두 개가만 있으면 됩니다. DC. 전동기 같은 건 어떻게 되냐? 전동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전류를 받죠. 이렇게 세상을 하나, 둘, 세상 이렇게 받죠. 그러면 계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바깥에 있죠. 전기를 받아서 여기서 이쪽으로 주면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얘는 발전기니까 얘가 이쪽으로 줘서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얘를 하기 위해서 얘는 두 가닥인데 얘는 세 가닥이니까 여기 두 가닥짜리가 들어갔는데 세 가닥짜리를 넣으면 얘가 커지니까 부피가 커지니까 이런 발전기들은 회전 계장을 많이 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된다고요. 그러면 쉬우니까 두 가닥 쓸 때 세 가닥 쓰려면 두 가닥이 훨씬 낫죠. 그러니까 크기를 작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두시면 나중에 이제 좀 더 도움이 될 거고요. 제가 지우는 부분은 다시 머릿속에 한번 더 넣어보시라고. 보는 것보다 지금 이 상태에서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그리는지 직접. 뭐가 있었죠? 회전자가 있었죠. 회전자에 계자가 있었죠. 계자 옆에 뭐가 있었다고요? 엑사이터가 있었고, 엑사이터 앞에 AVR이 있었고, 잔상 효과입니다. 머릿속에 자꾸 이런 것들을 지우고 잔상 효과에서 그 부분이 뭐가 있었다. 순서들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서 여기에 계좌 쪽에 PT 있고 이쪽에 PSS 있고. 왜냐면 PSS 할 때 이 그림을 또 써먹거든요. 또 그러니까 나중에 봐서 이런 발전기 쪽에도 할 때 이런 그림 그냥 갖다 또 막 넣어주시고, 발전기 가능 출력 곡선 막 넣어주시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림들 좀 많이 넣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보호 방식에 들어서 물어봤기 때문에 보호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만 됩니다. 보호 방식의 키워드가 어떻게 되죠? 전, 개, 과, 단, 역, 빨, 속, 주, 앞. 10글자네요.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꽤 많네요. 예? 근데 여기서 더 써야 되는 게 맞죠. 전기자에 대한 뭐? 항상 달라지라. 그럼 계자에 대한 뭐? 예, 지락상실. 계자에는 단락이 없습니다. 계자가 나오면 뭐가 나온다? 계자가 나오면은 아까 뭐가 나온다? 여기 계자가 나오면은 여기에 뭐가 나온다? 여자가 나온다. 그럼 과여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그냥 아까 그림하고 매칭해서 같이 외우시라고 이렇게 순서를 맞춰놓은 겁니다. 그림도 계자가 나오면 여자가 나온다. 계모라면서 계모. 계모가 누굽니까? 여자 아닙니까? 과여자. 그러면 이거는 단락효비어. 여기까지가 주보였다 그러면 이때부터 후비보가 들어가는구나. 후비보로 가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보셔도 된다고요. 얘는 뭐라고요? 역상. 역전력으로 보는 게 이겁니다. 발전기 모터링. 이거는 속도인데 과속도 저속도가 되겠죠. 이거는 주파수가 될 거고, 이거는 전압이 될 테고, 이거는 여기까지는 정기적인 부분이 좀 강했다면 여기부터는 기계적으로 베어링. 근데 저 주파수도 저주파수인가 봐요? 아니요, 저주파수가 아니라 과주파수도 있습니다. 12, 14. 저주파. 예. 주파수가 떨어진다는 건 뭐 어떻게 되겠까? 부하가 많이 걸렸다는 얘기죠.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얘가 힘이 딸리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뭡니까? 과주파수는 부하가 적게 걸리니까 얘가 또 주파수가 빨라지는 거죠. 둘 다 안 좋은 겁니다.
주파수는 적정하게 유지해줘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틀리다는 건 속도가 막 변동이 있다는 얘기예요. 발전기의 속도 변동이. 12, 14가 있습니다. 12, 14. 숫자들이 나오는데. 아, 여기네. 발전기 모터링. 숫자가 뭐라고 될까요? 모터링 32하고 67. 32, P. 그리고 67. 32는 전력이고요. 얘도 전력입니다. 얘는 방향 과전류 쪽으로 보시면 되고, 이거는 유효 전력의 방향성인데, 이렇게 보시면 되죠. 차단기가 있고요. 여기 발전기가 있습니다. 발전기가 발전을 해가지고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근데 발전기가 거꾸로 발전을 하는 거죠. 발전을 한다는 건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류가. 근데 발전기가 모터링이 됐다면서요. 모터링이 됐다는 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전기를 갖다 쓴다는 얘기죠. 그때는 얘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모터링이 되니까 뭔가 땡겨오면서 어떤 문제가 되겠죠. 이제 또 반대로, 요거는 이제 발전기의 유효전력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P 측면에서. 얘가 땡겨 쓰니까. Q 측면에서 봤을 때. 예? 32Q가 또 있습니다. 여기는 없지만. 자, 그건 이제 사고 시에 갔는데, 여기서는 P하고 Q를 같이 발생을 시킵니다. 항상. 그럼 여기 부하에 맞춰서 P하고 Q를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예? 왜? 여기서는 필요가 없죠, Q가. 여기서 우리가 부하가 지상부하니까 Q를 필요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공급을 해줬는데, 여기가 사고 나서 정전이 됐습니다. 정전이 됐는데, 문제는 이 부분을 정전이 됐는데 얘가 모르고 발전을 하니까 얘가 거꾸로 역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전이 되면서 얘는 죽었지만 얘는 살아가지고 얘 쪽으로 공급해줄 수 있다 이거죠. 그럼 공급해줄 때, 얘 무효전력 성분은 사고가 났을 때 무효전력 성분이 빠져나갑니다. 지락과 같은. 그래서 이쪽에 32Q가 이쪽으로 빠져나갔다는 게 결국 사고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바깥에. 그러면 외부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는 끊어졌을 겁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전류가 흘렀으니까. 근데 얘는 안 끊어졌다. 그럼 이쪽에서 사고 전류가 오니까 여기서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서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작업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왜 무효 전력이 밖으로 나가냐 이거죠. 나갈 필요가 없는데. 사고니까 나갔다. 그래서 발전기 용량의 20% 정도 이상이 무효 전류가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사고라고 인식해서 요걸 차단기를 차단해라. 이게 병렬 조작 합의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유효전력은 네가 여기서 공급해 줄 수 있어. 충분히 P는. 무효전력을 우리가 공급해줘. 그 부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역상이라는 건 상해 전방이 틀리니까 나는 앞으로 이렇게 굴러가야 되는데 반대쪽으로 굴러가는 성분이 많으면 과열이 되겠죠. 과열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고요. 달라쿠비고 같은 경우는 전압에 따라서 그때 그림을 보시면 100V, 50V, 80V, 50V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그려가지고 20%에서 80% 이렇게 내용을 써놨다는 얘기죠. 비율에 따라서 과전압 억제, 전압 억제부 과전류 계정입니다. 전압에 따라서 얘가 100V, 80V, 50V에 대해 순차적으로 이런 비율을 해가지고 점차 에너지도 줄어들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계정기라는 얘기죠. 그런 내용들이 나와있고, 지락이나 상실, 계좌 같은 건 아까 뭐라고요? 계좌 부분이 뭐였죠? DC입니다. DC에서 뭔가 처음에 자석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 지락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저쪽으로 뭔가 안 넘어가지 않습니까? 땅으로 새니까. 그때는 뭔가 전기자 쪽으로 안 넘어가니까 전기자 쪽에 뭔가 안 생기니까 위험하겠죠. 그리고 계좌 상실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럼 얘는 돌고는 있습니다. 터빈에서 돌고는 있는데 전기가 안 나옵니다. 그럼 그 에너지 부분이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전기를 발생 안 하니까 어떻게 보면 거꾸로 전기를 갖다 쓸 거 아닙니까? 이건 전기자는 외부에 있다 보니까 단락지락이 생깁니다. 바깥에서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땅에 떨어질 수도 있고 쇼트가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과해자는 아까 그 부분이 과해자돼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압이 올라가니까 절연이 파괴가 되겠죠. 계좌 쪽에. 그래서 문제가 되겠죠. 발전기 자기계좌는 뭡니까? 요게 계좌가 없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계좌 전압이 스스로 올라간다. 그게 발전기 자기계좌는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거리계전 쪽으로 넘어가면요. 거리계전 방식이 뭘까요? 전기
예. 사고가 전화가 전류의 임피던스와 상차라고 했습니다. 비슷하게는 이제 나오시는데 중요한 건요. 정확하게 쓸 수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답안지는. 그러니까 여기서 딱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몇 개. 그 키포인트들이. R은 I분의 V거든요. 그림을 딱 보시면 이겁니다. 여기서 여기가 있고 뭐 PT가 있다. 여기 계정기가 있습니다. 여기 사고가 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사고 났으니까 여기가 사고 났겠죠. 이런 식으로 땅땅땅 보면 이 위치가 될 거란 얘기죠. 지금. 그러면 여기서 딱 보니까 계정기 설치점, 계정기 설치점에서 사고 지점까지의 거리를 뭐라고요? 전압, 전류의 크기 및 위상차를 가지고 판별하여 동작하는 계정기. 뭐 마인드맵을 열심히 만들어 필요 없습니다. 그림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외울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마인드맵이 되는 겁니다. 그림이. 오전에 막 열심히 마인드맵 했는데 그거보다는 그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림 안에 있는 내용을 잘해가지고 말을 갖다 쓰면 되거든요. 아니면 키워드를 가지고 말을 갖다 쓰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수식을 가지고 말을 갖다 쓰면 되는 거고요. 오전에도 설명드렸잖아요. PR은 Z오메가분의 VR 자승. 수전단을 단락한 상태에서. 수전단은 특성 임피던스로 단락한 상태에서 전압의 뭐 B다. 뭐 이렇게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러면은, 거리 계전 방식은 후비보로 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거리 계전 방식의 특징인데, 여기도 보시면 이제 PT, CTB가 반대로 들어갑니다. 아까는 R은 I분의 V였거든요. I는 CTB분의 1이 되는 거고, 요거는, 요거 1, 요거는 PTB분의 1이 되죠. 1. 역수로 이제 변환해지니까. 요걸 계산하면 어떻게 PTB분의 CTB가 됩니다. 요게 이제 나중에 보면 헷갈려지는 부분이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반대로 됐기 때문에 요게 반대로 간 겁니다. 그래서, R은 I분의 V라며. 아니, V분의 I던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라고요. 얘가 2차측으로 받아들였지만, 아까 저기 있던 걸 2차측 받아들이니까 반비례 관계로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혼돈이 있으시면 안 되고요. 여기 나오는 부분 이제 거리 계전 방식을 썼을 때 이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써라. 이 얘기들이 많습니다. 키워드가 8글자가 있죠. 뭐였죠? 분, 전, 직동, 다타. 아는 뭐죠? 아크 저항의 영향. 일단 요 뒤에 부분은 조금 이따 또 설명드리고, 이거는 분류효과. 분류효과가 뭔지 이제 또 설명드릴 거고, 이건 가까운 지점, 고장시. 요 뒤에 거는 또 설명드릴 거고, 이거는 전압상승실. 이거는 직류분의 이한. 이거는 동기탈저시. 이거는 타상사고시.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크저항의 영향으로 이제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는 거. 분류효과가 되면 언더리치. 그 다음에 직류분에 의한 오버리치. 다상사고시 언더리치. 사상사고시 오버리치. 이런 식으로 외워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일단 이 옆에 이제 또 쓰는 부분이 잘 안 헷갈릴 때는 나중에 이렇게 써놓고 요거 맞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동기탈전시 응동이고요, 이거는. 왜? 동기가 탈전하면은 거리계정기 영역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고가 안 났는데 사고 지점에 임피던스가 자기한테 들어오니까 얘는 응동, 동작을 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까운 지점 고장시는 어떻게 되죠? 예? 아니, 부동자. 가까운 지점 고장시 부동자. 얘는 오동자. 예? 반대인데,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죠, 제가?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했었는데, 제가 까먹었네요. 정 안 될 때는, 야, 여기 B가 있으니까 B로 외우고, 여기 0이 있으니까 0으로 외운다든가, 이렇게
예? 정한다면 이렇게도 외우시고, 예? 그러니까 지금 보는 대로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지금. 아, 제가 분명히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했는데? 저도 까먹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법은 만들어내면 되니까. 아, 분류효과니까 비유니까 부동작, 전화성시시 오동작. 또 안에 부분, 바깥에 부분 똑같이다. 아까 유호 외우듯이 그냥 무식하게 안 될 때는. 부동작은 아예 동작을 안 하는 거고요. 오동작은 동작을 안 해야 될 때 동작을 한 겁니다. 부동작은 동작을 안 해버린 겁니다. 해야 될 때 안 해버린 거. 동작을 하지 말아야 할 때 해버린 거. 오동작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너 왜 오동작했어 이거고. 너 왜 부동작했어? 왜 동작하지 않았어 이거죠. 안일 붙자고. 동작을 안 했다는 얘기고요. 이건 잘못 동작했다는 얘기예요. 오동작을 했다는 얘기고요. 이런 식으로. 이 아크장의 영이다 그러면 여기다 해놓고 이제 아크장에서 해놓고 그것 때문에 뭐 지락점에 아크장이 생긴다는 건 여기 저항이 있거든요. 저항이 있다는 건 뭐라고요? 아까 여기 임피던스가 있는데 여기 아크 저항이 있으니까 임피던스 값이 틀려지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위치가 책정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분류효과는 아까 이런 것처럼 하나, 둘, 세 개가 있다. 그럼 이 부분을 이렇게 계산하면은 원래 이 지점까지 이렇게 가야 되겠죠? 병렬로 이게 합성이 돼야 되니까. 이게 병렬로 합성이 되면서 얘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사고 지점은 여기인데 사고 지점은 여기에 되거든요? 여기? 그림을 제가 잘 그려야 되는데 사고 지점이 여기라고 그러면 사고 지점이 여기에지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분류효과가 일어나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됐다. 그죠? 그러면 딱 지점 보니까 사고 지점은 여기에 되는데 실제 사고 지점이 여기로 인식이 되더라. 그죠? 더 짧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병렬로 되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기준을 할 때 여기서 기준을 하는 게 아니라 작게, 왜? 바깥에 게 이렇게 안쪽으로 좀 들어오겠죠. 지금 분류효과 때문에. 선로들이 다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할 때 80%, 150%, 220% 하는 부분이 80%가 안으로 당긴 겁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하려고. 그런 부분이고요. 요거는 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류분에 대한 오버리치는 뭔가 성분이 있는데 거기 직류분이 있으니까 뭔가 더 커지죠. 더 커졌다는 건 뭔가 얘가 여기서 더 커졌으니까 실제 부분은 여기인데 전류가 더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 더 많이 들어온 것 때문에 이게 바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동기탈조시 응동이라는 건 거리계전기가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역이 또 이런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R은 작고요. X가 큰 조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A라는 변전소, B라는 변전소, C라는 변전소가 있으면 A라는 변전소보다 작게 이렇게 모호 계전기가 80%, 이게 80%로, 그다음 여기 뭐 150%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뭐라고요? 요거에 225%니까 요 정도. 그 정도로 하는데 옵셋이 돼서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게 80%고, 이게 150%고, 얘가 225%고, 이게 100이라는 부분, 얘가 200이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부하 부분은 여기 이 영역에 있습니다. 근데 동기탈조 같은 동기가 돼 있다는 건 부하형에서 어딘가에 있었을 텐데, 그게 응동이 되면, 동기가 탈조가 되면 얘가 이 영역으로 이렇게 지나가 버립니다. 그럼 동작을 하겠죠. 우리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엉뚱한 게 밖에 있던 놈이 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동작할 수밖에 없죠. 영역에만 뭔가 들어오면 동작하게 돼 있는데 동기탈조시 응동을 하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가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나서 뭐 나중에 저쪽으로 빠져나갔다 그러면 이건 동기탈조니까 너 동작하지 마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알고리즘을 하는 거죠. 엔드 조건으로 요게 들어왔지만 뭐 하면은 동작하지 마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조건을 주게 됩니다. 다상사고시, 타상사고시 같은 경우는 얘가 그냥 뭐 따로 이렇게 설명들은 안 돼 있습니다. 왜? 요 정도 내용만 해가지고 그림만 그려주셔도 벌써 내용들이 가득 찹니다.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해서 그림 몇 개 그려주고 해도 뭐 18점, 20점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전력선 방향 비교입니다. 반성전류 차동 계전이 있고요. 전력선 방향 비교. 방향을 비교하겠다는 얘기네요, 지금. 여기선 지금 어떤 내용으로 써진지 제가 한번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세 개가 있다. 모선보에서도 나오는 부분이,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가면 방향이 다 똑같은 거죠. 이렇게. 근데, 요건 내부 사고 났을 때. 만약, 외부 사고 나면,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사고 났습니다. 그럼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가 여기 왔던 두 개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돌아서 나가니까 이렇게 모선을 통해서. 그럴 때는 방향을 봤을 때 틀려지니까 사고를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 또 거꾸로 여기서 이렇게 예를 들어 비교를 하는데 내부 사고라면 방향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다른 방법은 이렇게 보면. 근데 외부 사고라는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향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겠죠. 아, 그러면은 방향을 두 개 비교했을 때 같으면은 이 영역이 아니고 반대 영역이다. 방향을 비교했을 때 반대면은 이 영역이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가서 보자는 얘기죠. 내용에서. 반성전류 차등 계전 방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반성을 시킨다는 건 뭐라고요? 반대쪽으로 보낸다고요. 근데 뭐를? 전류를 보내서 그 다음에 그 차를 가지고 차를 가지고 동작하는 계전 방식이다 이거죠. 뭔가 전류를 보내줍니다. 이쪽하고 저쪽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차가 생긴다. 그럼 동작한다. 그럼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고장시 송출을 하거나 아니면 상시 송출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딱 요걸 가지고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은 뭔가 비교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반대쪽으로 보내서 여러분 책들도 보면 외부 고장시, 내부 고장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제가 오전에도 그려봤는데 잘 못 그려가지고요. 자, 먼저 외부 고장이 났다. 그럼 여기서도 이제 87도 그거죠. 얘가 이쪽으로 동작하고 얘가 이쪽으로 동작하니까 얘는 간극성이 되죠. 이렇게 오다가 가운데 이쪽으로 돌려고 하는데 얘도 이쪽으로 돌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같으니까 안 들고 바깥으로만 둔다. 이게 87의 기본 원리가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내부 사고가 났다. 얘가 이쪽으로 동작하고 얘가 이쪽으로 동작하고 아까 방향 비교라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는 간극성이 되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얘가 이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이 합한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서 다시 얘는 이쪽으로 흐르니까 얘는 이쪽에 전류가 흐르겠죠. 그런 식으로 동작하는 게 이제 외부 사고 시, 내부 사고 시의 87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얘도 보시면 87입니다. 반성 전류라는 거는 반성 전류 차단 계전 방식은 87L이 됩니다. L. 그때는 여기에 뭡니까? 변압기가 이렇게 있었지만, 그때는 뭐 모선이 있었지만, 이쪽에 전동기가 있었지만, 여기 발전기가 있었지만, 근데 87에는 여기 선로가 있다는 얘기죠, 선로. 선로상에서. 기니까. 아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기기사에서 앞뒤로만 이렇게 되면 되니까, 뭐라고 봤죠? 100m 됩니까? 이 기기하고 이쪽 반대편에 뭐가 있고, 이쪽 반대편에 있어서 뭐 하는데 100m 되나요? 여기 10km 되고 20km 될 거 아닙니까? 뭐니까 아까처럼 여기 사이에서 뭔가 생겼던 걸 저쪽으로 송전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내줄 때 뭘 보내주냐? 전력선을 통해 가지고 보내주거나 아니면 통신선을 통해서 보내주거나 마이크로를 보내주거나 광파를 보내주거나 아니면 표시선 자체를 통해서 보내주거나 했다는 얘기죠. 거기서 이제 신호를 반송해서 다른 쪽에 전류를 보내주는데 그때 차가 나오는 거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상시 송출 방식이 있고요. 고장시 송출 방식이 있다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상시 송출한다는 건 계속 접점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얘는 B접점입니다. 고장시 송출은 사고가 났을 때만 나오니까 얘는 A접점이죠. 우리는 뭘 쓸까요? B접점을 씁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왜일까요? 안전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 측면. 예를 들어 사고가 났다는 건 뭔가 이제 에너지가 없어진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에서 얘가 A 접점이 동작할 수도 있지만 다른 게 동작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A 접점이 안 나갈 수가 있겠죠. 근데 B 접점은 뭡니까? 항상 나가고 있던 게 사고가 나면서 그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다는 건 거꾸로 없어지면 동작하라는 얘기니까 바로 없어진과 동시에 그 어떤 에너지가 죽기 전에 뭔가 얘가 죽는다고 해서 에너지가 바로 없어지나요? 그렇지도 않죠. 나머지 에너지에서 뭔가 동작을 할 수 있으니까 상시 송출 방식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는 상시 이쪽으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상시 이쪽으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부 사고니까 계속 송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이거는 얘 지나갔어 계속 보내줍니다. 나도 지나갔어 계속 보내줍니다. 그러다가 내부 사고가 딱 나는 순간 그때 나는 안 지나갔는데 여기서는 안 지나갔죠. 안 지나갔는데 하고 시그널을 안 보내줍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쪽에서 안 받았는데
그럼 제가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그냥 떨어뜨리는 거죠. 양쪽에서. 그럼 얘도 이쪽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비교해가지고 서로 간에 비교해가지고 그 시간을 배워서 한쪽은 오고 한쪽은 안 왔다. 아, 그럼 이 구간이구나. 그럼 양쪽에서 떨어뜨리자.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죠. 그걸 상시송출이나 고장시. 고장시는 A접점을 서로 보내주는 거고. 아, 가만히 있다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가 반대로 지나갔어. 그럼 세팅되어 있는 거에서, 뭔가 반대로 동작했으니까, 아, 나 동작해야 돼 하고 저쪽에다 그때 보내주면은 그때 동작하는 게 이제 여기 나와 있던 거죠. 고장시 송출 방식이라는 얘기죠. 그 내용을 되게 어렵게 써놨습니다. 결국은 보면은. 내용은 그건데, 그 안에 내용을 읽어보다 보면, 너무 어렵게 써놨습니다. 보호계정을 하는 사람들도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 안에 알고리즘이라든가 이런 거 깊숙이 들어가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가장 쉽고 그냥 편하게만 보시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모선보. 이게 뭐 디지털 릴레이도 있는데 모선보 정도까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쉬도록 할 텐데요. 디지털 릴레이까지 갈 수 있으려나요? 디지털 릴레이가 72번이니까 63번부터는 잘하면 갈 수도 있겠네. 뭐, 그건 이따가 시간 되면 다시 또 설명드리고요. 모선보에서는 모선이 뭐죠? 네. 제가 며칠 전에, 지금 뭐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목요일 날, 그 울산에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코사가 저기 부천에 있다가 울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울산으로 내려가서 거기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예,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모선이 뭡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저 얘기했죠. 모선 하면은 처음에는 부스를 얘기합니다. 한 글자 더 얘기하라고 했더니 부스 발을 얘기하더라고요. 예? 한 글자만 더 얘기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부스바 다음에는 얘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전력의 집중과 배분이 이루어지는 도체. 아, 이러면 되게 유식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기를 모르는 사람도 이야기가 쉽게 설명이 됐으니까. 아, 전기가 모였다 나가는 것이 그거다. 바가 뭐다? 아이스바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겁니다. 부스바라는 건 부스, 쇳덩어리가 바 형태로 이렇게 납작하게 연결된 게 부스바고 그게 모선입니다, 모선은. 근데 모선이 꼭 그렇게 된 것만은 아니고요. 대부분 우리가 쓰는 모선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한전에서 쓰는 모선은 이렇게 동그라하게 가운데가 비어가지고 이렇게 모선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깥에. 네모난 핫바 스타일이 아니라 이런 동그란, 동그랑땡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 동봉을 해가지고 안에가 비어있게끔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럼 부스바가 그럼 다 동만 있느냐? 아닙니다. 알루미늄도 있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알루미늄으로 된 걸 쓰는 거고, 예? 예, 여기는 이제 우리 수용가 쪽에서는 알루미늄으로 된 걸 쓰기에는 전기를 다 많이 못 보내주니까 그때는 동으로 된 걸 쓰는 거고요. 또 합금으로 된 걸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구에다 뭔가 꽂을 때는 어차피 동으로만 다 하질 못하겠다. 합금으로 붙여주거든요. 그러면 합금을 붙여주게 되면 접촉 불량이 일어나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이종 합금을 연결할 때는 항상 주변에 어떤 뭐 산화나 환원 반응을 할 수 있는 뭔가 다른 물질들 옆에다 달아주셔야지만 됩니다. 그 우리가 했던 방식, 전식이 되거나 부식이 되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달아주죠.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ACB 같은 거 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접점 같은 데 이렇게 보시면은 뭔가 다른 부분은 이종 급금을 대신 대놨습니다. 왜냐면 여기도 금속이 있고 여기도 금속이 있는데 그 금속이 틀립니다. 그런 건 어떡합니까? 그 금속 부분에 대한 것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요 끝에다 다른 거를 이종 합금으로 된 걸 여기다 달아두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된 것들도 있습니다. 모선 보호는, 모선은 이렇게 됐으니까 모선 보호를 하려면 모선들이 종류가 뭐가 있는지 아셔야 되겠죠. 모선의 정의는 알았으니까, 개요는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종류를 알아야 되겠죠. 종류는 뭐가 있죠? 단모선, 복모선, 또 예? 한상모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나눠주셔야 되고요. 단모선이라는 건 하나 있는 거고, 복모선이라는 건 두 개 있는 거고, 한상모선은 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이렇게도 나눠주셔도 되고, 아니면 단모선, 복모선 안에 한상모선이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왜? 두 개가 연결된 게 환상모선이고, 이렇게. 결국은. 하나가 이렇게 연결됐다는 아니죠. 두 개가 연결된 거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복모선 안에 이제 종류들이 나눠지는 거죠. 이중모선,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으니까 이중모선이죠. 그 다음에 두 개의
어떻게 보면 차단기가 3개가 있는 1과 2분의 1, 12 모선이 있고, 이건 이중 모선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예, 투부스 타입, 사부스 타입. 투부스 타입이나 사부스 타입은 이 환상 모선 쪽에 좀 가깝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눠서 보게. 근데 이제 복모선이 되는 거죠. 그 환상 모선이라는 건 아예 모선이 이렇게 연결된 거고, 얘는 2개의 부스의 부스 타입가 있어서 연결된 거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틀려지는 거죠. 그럼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 방식이 어떻게 되냐? 내용들이 나오죠. 6글자를 애워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마다 다 틀리는데, 모선 보호 방식의 키워드. 압류, 방위, 환차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 방위가, 압류, 방위, 환차. 따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압류를 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니까. 이거는 전압이구나. 이건 전류구나. 이걸 어떤 분은 전류, 방위, 환차에 오셔도 되는데 또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만의 방식에서 압류하면은 전압하고 전류를 그냥 압류로 해놨으니까 그게 쉽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고요. 방향, 아까 방향 비거가 있었죠. 위는 위상 비거가 있었죠. 이건 환상 모선이 있었죠. 차폐 모선이 있었죠. 여기는 모선이니까 이런 식으로 내용들을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장 먼저 쓴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가장 먼저 쓰는 거는 뭡니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가장 많이 쓰거나 가장 문제가 많이 되거나 이런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압을 쓰는 가장 추이는 모선이라는 건 이렇게 돼 있다고요. 하나가 들어와서 전력이 막 나간다고요. 그럼 여기는 2000대 5, 여기는 100대 5, 여기는 500대 5, 여기는 750대 5, 여기는 1000대 5. 그럼 전류가 이쪽으로 왔다가 이렇게 나가는죠, 이렇게. 그러니까 메인은 큰데 나가는 부분은 다 틀리죠.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얘 모선 보호에서 얘 들어온 거 보고 나가는 부분에 합들을 다 들어온 거하고 나가는 합이 같아야 되니까 이걸 비교해 보겠다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CTB가 틀리니까 2차 측에 들어오는 전류의 비율도 틀려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가 받아들일 때는 이거하고 이거 계산하기가 복잡해지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로우 임피던스 방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하이임피던스 같은 경우는 CTB가 다 똑같아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일반 CT용 말고 모선보호용으로 CT를 별도로 또 답니다. 대부분 모선보호용은 그거의 CTB가 다 똑같은 걸로 한다면은 계산이 쉽겠죠. 구조가 간단하겠죠. 그런 건데 임피던스를 크게 해서 전류를 작게 해가지고 비교하기 좋게끔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하이 임피던스는 좀 경제용으로 쓰여지는 거고, 로 임피던스는 기존의 CT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CT를 써가지고 이걸 환산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그 장비가 더 비싸다는 얘기죠. 로 임피던스 방식은 비쌉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하이 임피던스를 쓰는 것들을 많이 보고 계시고, 로 임피던스는 좀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컨셉으로 잡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깊게는 이제 들어가면 좀 더 어려워지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 전류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 쉽습니다. 아까처럼 전류라는 건 아까 하나, 둘, 세 개 가지고 얘는 들어오고 내부 사고는 외부 사고는 나가고, 그건 결국 뭐냐 이렇게 해놨지만 실질적인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면은 들어온다는 거는 이렇게 들어오고, 들어온다는 건 이렇게 들어오고, 들어온다는 건 여기 나간다는 거는 얘가 이렇게 나가죠. 근데 이 CT적으로 보면은 얘가 반대로 이렇게 들어오죠. 하나, 얘가 반대로 들어오죠. 얘가 반대로 두 개가 들어오죠. 그럼 여기서 봤을 때는 0이죠. 여기서는 여기면 반대로 들어오고 반대로 들어오고 반대로 들어오고, 여기 합이 뭔가 생기겠죠. 그런 식으로 합 차이에 따라서 뭔가 더해주고 빼주고 하는 거에 따르면 에너지가 뭐 생기고 안 생기고 이런 부분이 생길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따가 자세하게 또 보시면은 내부 사고인지 외부 사고인지 판단하는 기법이 여기서 이제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여기 오차가 생기다 보니까 여기 오차 때문에 여기서 아까처럼 0이 돼야 되는데 0이 아니라 뭔가 생기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압을 가지고 합니다. 전압은 병렬이기 때문에 여기 전압, 여기 전압, 여기 전압하면 여기 더해주고 여기 더해주고 여기 빼주면은 나중에 전압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전류는 오차가 생기지만,
그래서 전압 차동 방식 가지고 하는 거고요. 전류 차동 방식은 그 다음에 그 뒤로 하는 겁니다. 방향 비교 아까 이것처럼 하는 거고, 위상 비교는 얘가 이쪽으로 왔으니까 얘는 이쪽, 얘는 이쪽, 얘는 이쪽이니까 위상이 같죠. 근데 얘는 이쪽, 얘는 이쪽인데 얘는 밑쪽이죠. 위상이 반대죠. 그렇게 해서 이제 판단하는 방법이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환상모선은 뭐 환상모선이나 차편모선은 그 모선의 바깥에 걸어놓고 뭔가 계측을 해가지고 측정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두 가지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이게 지금 한 8문제 정도 9문제 정도 되네요. 그거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려도 1시간이 되는데 1시간에 보시면 60분 동안 9문제를 했다. 그럼 한 5분에서 6분에 한 문제를 했다는 얘기거든, 설명을. 그럼 여러분들이 그 5분, 6분 동안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면서 쓸 수만 있으면은 거기다 조금만, 지금 키워드만 쓴 거 아닙니까? 결국 키워드하고 개념만. 그렇게 해놓고 그림 그리고 뭐 하다 보면은 10점짜리 답안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0점짜리 답안지를 맞춰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잠깐 쉬었다가 다시 C차측, 2차측 이런 부분들 요약 한번 다시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용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